지난 주말 미 상원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통과 소식에 국내 양대 증시가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6%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목요일에 나옵니다. 여당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택배업계가 택배비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의 일부를 쇼핑몰이 챙기는 백마진과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요 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인데 보험사들은 과거에 팔린 구실손보험 그리고 표준화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인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오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주말 사이 미국 상원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킨 소식은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15분 기준 0.44% 오른 3,039.46에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이 562억 원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4.77% 오르며 강세인데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관련 소식이 여전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매수세에 0.03% 오른 923.83에 거래 중이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4원 35전 오른 1,130원 45전입니다. 네, 정 기자 전해준 것처럼 지금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중국도 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좀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기저효과로 6% 넘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목표치를 두고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고 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로 제시한 상황이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매우 겸손한 목표치란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죠.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에 이르면 오는 목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먼저 조사 규모부터 한번 짚어보죠.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 대상에 국토부와 LH 직원 등 약 14,000명이 해당되는데요. 직원과 관계된 가족을 5명 정도로 잡으면 조사 대상은 약 7만 명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관련 업무 공무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 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단은 일단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또 국회 나름대로 투기 처벌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 차명 거래에 대해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투기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엄벌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금지와 형사처벌,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 일부를 온라인 쇼핑몰들이 중간에서 챙겨가는 일명 백마진과 또 리베이트 관행에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업계와 정부 또 정치권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 백마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관련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 사회적 합의기구 내 택배비 분과에서 상생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되는데요. 사회적 합의기구 측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롯데, 또 한진택배 등 대형 3사와 정관장 등 대형 기업 고객들이 상생협약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협약에는 내용들이 뭐가 담길까요? 네, 사회적 합의기구 측에 따르면 일명 백마진 그리고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백마진은 소비자들이 내는 2,500원이 택배비의 일부를 온라인 쇼핑몰들이 포장비 등의 이름으로 챙겨가는 것을 말하고요. 리베이트는 이 쇼핑몰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택배사 대리점으로부터 택배 요금의 일부를 한 개 상자당 얼마씩 돌려받는 음성적인 거래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불투명하고 왜곡된 관행들을 막아서 택배비 인상이 택배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핵심 목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상생 협약만으로 해결이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택배업계, 정부, 여당의 첫 상생협약이기만큼 의미는 있는데 법과 제도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 측 관계자는 택배 요금의 지자체 신고제 등 현재 논의하고 있는 대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주체들 간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상생협약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네,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또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 역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책임이 커진다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이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판매하거나 판매 과정의 일부를 담당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공정위는 직구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에 피해 분쟁 처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고마켓 요즘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공개도 추진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업체가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느 한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플랫폼 업체는 상대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입점 수수료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네,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 SF가 지난해 매출 80%를 내부 거래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회사를 살펴보니 실질적으로는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 장남 함윤식 씨의 개인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고 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뚜기 그룹의 계열사인 오뚜기 SF는 오뚜기 참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513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9.4%에 해당하는 407억 원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었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은 2019년 75.3%에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뚜기와의 거래액이 406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이 밖에 오뚜기 라면, 풍림푸드, 상미식품, 오뚜기 제휴 등과의 거래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뚜기 SF 매출액은 지난해 33% 늘어난 반면 내부 거래액은 40.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내부 거래 덕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그런데 이 회사의 내부 거래가 또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상 이 회사가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씨의 개인 회사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오뚜기 SF는 오뚜기 SF 지주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두 회사는 하나의 회사였지만 2017년 오뚜기 SF 지주와 사업 부문인 오뚜기 SF로 단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뚜기 SF 지주의 주주 구성이 오뚜기 함영준 회장 함윤식 씨에서 오뚜기와 함윤식 씨로 바뀌었습니다. 함영준 회장은 지분을 오뚜기에 넘긴 반면 함윤식 씨는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뚜기 측은 오뚜기 SF에서 참치를 만들면 오뚜기에서 판매를 해주는 구조라며 오뚜기는 2016년부터 계열사 지배구조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 그룹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부 거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사 생리대 제품을 할인하겠다면서 광고를 한 동아제약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지만 불매 운동을 하자는 여론까지 빗발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 들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선 여기 직원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한 네티즌이 동아제약의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채용 면접 당시 인서팀 팀장이 유일한 여자 면접자였던 본인에게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에 이런 질문에 이어 군대 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는 댓글을 달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댓글창은 여성은 뽑기 싫으면서 여성용품은 팔고 싶냐, 동아제약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 비난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비난이 폭주하면서 제약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죠. 네, 이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최우진 동아제약 대표가 자신 명의 유튜브 아이디로 댓글을 달아 사과했습니다. 최우진 대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 16일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원자와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면접관에 대한 징계 처분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접관에 대한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수산업 중심의 종합식품기업인 사조산업의 소액주주연대가 최근 대주주 견제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6조 원 규모 자산을 가졌으면서도 오너일가 상속을 위해 사조산업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소액주주연대가 대주주를 어떻게 견제한다는 거죠? 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대주주 견제에 나섰는데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과 아들인 주지용 사조산업 경영관리실 총괄부사장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회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대주주 의사결정을 감시하겠다는 건데요. 주주연대는 경기 동탄 3만 평, 충북 30만 평 등 계열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4조에서 6조 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1,9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너리스크로 회사 가치가 훼손된 사조산업에 대한 경영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오너일가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주주연대는 사조그룹 오너일가가 변칙적 상속을 위해 낮게 평가된 회사의 자산 가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이 지분 92%를 갖고 있는 캐슬렉스 서울골프장을 자본 잠식 상태인 캐슬렉스 제주골프장과 합병하려고 한 것이 소액주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캐슬렉스 제주골프장은 주진우 회장의 아들 주지용 부사장 소유인데요. 주주연대는 주 부사장이 캐슬렉스 제주를 서울과 합병하면서 사조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캐슬렉스 서울 지분 25%를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견제 조항이 강화된 상법 취지에 따라 주주연대가 사조산업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의 경영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을 한 사례가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접종 대상자의 4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등 백신 접종 자체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3건이 신고돼서 누적 1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들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서 신규 이상 반응 건수는 총 226건이 신고돼 누적 3,915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접종자는 31만 6,800여 명으로 접종자 중에서 1.24%에서 이상 반응이 신고된 것입니다. 이상 반응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11명을 제외하고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33건,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등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3,8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이자 백신 관련이 11건이었습니다. 11명의 사망자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질병청은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 결과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확진자 상황은 주말에 어땠습니까?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70명 줄면서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주말에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정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접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금융권 관련 소식들도 연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 때문에 대폭 인상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우선 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주요 보험사의 올해 실손 의료보험 인상률은 최고 약 20% 정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11.9에서 19.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17.5에서 19.6%입니다.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은 평균 11.9에서 13.6% 올랐습니다. 주요 생명보험사의 구실손보험 인상률도 최대 18.5%, 표준화 실손 인상률은 12%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실손 보험료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냐,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따라서 인상률도 달라졌는데요. 보험료를 가장 많이 올린 보험사는 어디입니까? 네, 주요 손보사 4곳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구실손보험 인상률 19.6%, 표준화 실손 인상률 1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보험사까지 통틀어서 보면 롯데손해보험이 구실손과 표준화 모두 2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생명보험사 3곳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구실손보험 인상률 18.5%, 표준화 인상률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슬플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네, 지난해 상반기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위험 손해율이 각각 143%와 132%를 기록해 큰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위험 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위험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통 3에서 5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이 적용될 때 체감하는 인상률은 대체로 50%가 넘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2배에서 3배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카드사들이 지난해에는 다행히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카드 수수료 재산정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금융권과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에도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카드사가 이런 핀테크 기업들과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PLCC라고 불리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함께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PLCC는 기업과 카드사가 손잡고 내놓는 카드입니다. 기존의 제휴카드와는 달리 카드사와 제휴사가 이 판매나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각각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들과 함께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PLCC를 내놨고 우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미 PLCC를 출시한 경험이 있지만 삼성카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뭐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 보면 금융권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니까 뭐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카드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휴사 고객을 카드사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카드 업계에 새로운 고객 유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2016년 말 700만 명이 되지 않던 회원수가 지난해 3분기에는 9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해서 앞으로 카드사들의 협업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난 뒤에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준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과 심사, 수용 기준 등을 통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활성화됐지만 은행마다 기준 등이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향으로 그럼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설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잘못된 설명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거나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 전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대출기간 주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따로 알리는 방안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움직임을 다시 다른 쪽으로도 해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 그만큼 신청이 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겠죠. 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국민, 신한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9곳에서 약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은행권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금리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농협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최대 0.3%포인트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농협은행은 우선 정책 우대금리 부분에서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 0.2%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1년 이하의 단기 변동금리 우대율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내렸는데요. 쉽게 말해 농협은행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단기 변동금리로 받으려고 했던 소비자의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추면서 체감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달아 말 그대로 러시 행렬인데요. 은행권이 이렇게 주담대를 조이는 이유도 있겠죠? 네,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는데요.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3조 7,569억 원 늘었는데 이 전체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이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요, $6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장중 최고 $900를 찍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597 선까지 고꾸라졌습니다. 1월 20일 고점과 비교하면 47% 넘게 빠졌습니다. 혁신을 등에 업고 잘 나가던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넓게 보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그동안 치솟던 기술주들에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니오, 샤오펑 등 새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점도 테슬라에게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대량 투자와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힘을 잃으면서 테슬라 매수로 대박을 낸 돈나무 선생이죠. 캐시 우드 CEO의 입지도 곤경에 처했습니다.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혁신 ETF는 지난 12개월 동안 136% 폭등했는데요. 최근 최고가 대비 2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캐시 우드는 저점 매수를 통해 테슬라 비중을 9.99%까지 늘렸고요. 여전히 기회가 있다면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100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황금손 캐시 우드의 믿음이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붉은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은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도 초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염리동과 녹번동, 불광 1동은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전후로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모습입니다. 한편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일교차는 커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서쪽을 중심으로 계속 탁하겠는데요. WHO에 따르면 서쪽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동쪽에서는 대구가 나쁨 단계를 보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니 당분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오전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